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챗GPT.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실리콘밸리 15년차 반도체 전문가가 3개월간 발로 뛰며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AI 산업의 심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조차 몰랐던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어느 새벽,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제 집 서재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데이비드 첸, 실리콘밸리에서 15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블룸버그와 포브스에 기고하며 AI 칩 공급망을 추적해왔죠. 그날도 마감에 쫓겨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챗GPT를 켜고 물었죠. 복잡한 데이터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3초 만에 완벽한 답이 나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작동하는 걸까? 15년 동안 반도체를 분석했지만 정작 이 질문에는 제대로 답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작동하니? 답변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개당 3만 달러짜리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서로 사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로 그 칩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한쪽에 쌓아둔 산업 보고서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죠. 엔비디아 H100 칩분해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HBM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부르는 이 부품이 H100 칩 성능의 70%를 좌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I가 학습하고 판단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이었죠. 심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게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Made in Korea. 저는 보고서를 더 꼼꼼히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세계 HBM 메모리 시장 점유율 95%. 마이크론이 겨우 5%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검색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이들이 쓰는 AI 칩에 들어가는 HBM은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챗GPT도, 제미나이도, 코파일럿도 결국 한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새벽 4시, 저는 동료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부 반도체 공급망 전문가였죠.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었습니다. HBM 메모리 공급망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죠. 6개월이면 AI 산업 전체가 마비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15년 동안 반도체를 분석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를 보고 있을 때 진짜 핵심은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AI 혁명의 심장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야겠다고. 한국이 어떻게 이 위치에 올랐는지, 왜 미국도 중국도 따라잡지 못하는지 그 비밀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일주일 뒤 저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였죠? 녹색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수십 번 방문했던 곳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들고 왔으니까요. HBM 메모리, 정말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까? 로비에서 엔비디아 홍보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말했죠. H100 칩 생산 라인을 보고 싶다고, 특히 HBM 메모리 조립 과정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2층 생산시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죠.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칩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HBM 메모리 입구 구역이었습니다. 파란색 박스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죠. 박스마다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메모리는 전부 한국에서 오는 겁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네, 100%입니다. 100%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BM3 메모리는 세계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라고 했죠.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이 HBM 메모리를 H100 칩 위에 정밀하게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단위로 정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0.1%라도 틀어지면 불량이라고 했죠. 그 순간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시아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월 10만 개 칩을 만들지만 HBM은 단 한 개도 자체 생산 못합니다. 한국 공급이 2주만 끊겨도 전체 라인이 멈춥니다. 젠슨 황 회장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말이죠. 본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엔비디아만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AMD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했죠. EMI300 AI 칩에 대해 물었습니다. HBM 공급사는 어디냐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인텔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인텔 가우디 3 칩. 역시 한국산 HBM이었습니다. 구글 TPU도 마찬가지였죠. 아마존 트레이니엄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도 전부 같은 답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차 안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설계해도 한국이 만든 HBM이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청사진일 뿐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죠. 엔비디아는 삼성, SK 하이닉스와 2027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AMD도 인텔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이 한국 두 회사에게 목줄을 맡긴 겁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 규모 2025년 기준 1,500억 달러. 그중 HBM 메모리 비중은 30%. 450억 달러 시장을 한국이 95%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AI 혁명의 심장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천재적인 칩을 설계해도 한국이 메모리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한국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샌프란시스코 금융가에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반도체 애널리스트 사무실이었죠. 제 오랜 동료 마크 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를 추적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HBM을 만들 수 있는 거냐고요. 마크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HBM 구조도였죠. 8층에서 12층까지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였습니다. 층과 층 사이를 수만 개의 관통 전극으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기술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 설명했죠. 디램 칩 한 층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걸 12층 쌓으면서 1만 개가 넘는 구멍을 뚫어 전극을 박아야 합니다.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불량입니다. 450억짜리 쓰레기가 되는 거죠. 마크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사진이었습니다. 축구장 200개 크기의 거대한 클린룸이었죠. 그 안에서 HBM3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은 왜 못 만듭니까? 마이크론도 있지 않습니까?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크론도 시도는 합니다. 하지만 수율이 문제죠. 삼성은 85% 수율로 양산합니다. SK 하이닉스는 87%라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겨우 60%입니다. 60%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까? 적자입니다. 칩 한 개 만드는데 3개월 걸리고 100개 만들면 40개가 불량인데 누가 삽니까?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마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SK 하이닉스 2000 캠퍼스 생산 라인 데이터였습니다. 2024년 4분기 HBM3가 월 50만 개 출하됐다고 적혀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AI 칩 생산의 70%를 책임지는 물량입니다. 엔비디아 H100 10만 개의 HBM이 들어갑니다. AMD, 구글, 아마존 전부 합치면 월 50만 개가 필요하죠.
이걸 한국 두 회사가 공급하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마크가 비웃었습니다. 중국은 디램조차 제대로 못 만듭니다. 양쯔 메모리가 있긴 하지만 기술력이 삼성보다 5년은 뒤처졌죠. HBM은 꿈도 못 꿉니다. 미국 제재로 장비 수입도 막혔고요. 그럼 결국 한국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겁니까?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 5년은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 특허를 검색했죠. HBM 관련 특허만 3,000건이 넘었습니다. 적층 기술, 전극 기술, 열 제어 기술까지 전부 한국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투자 규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메모리 사업에 15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80조 원이었죠. 합치면 230조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 1,7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자료를 찾았습니다. 같은 기간 300억 달러, 한국의 6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이게 격차였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걸고 올인했고 미국은 분산 투자했던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이 HBM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미국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상대는 타이베이에 있는 반도체 컨설턴트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기술의 핵심이 뭐냐고요?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적층입니다. 적층이요? 네. 평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 쌓아 올리는 수밖에 없죠. 한국은 낸드 플래시 때부터 이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200층 넘게 쌓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그 경험이 HBM으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요? 평면 기술에 집착했습니다. 적층은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 사이 한국은 20년 동안 수직 기술만 팠습니다. 이제 따라잡으려 해도 늦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반짝이는 빌딩들,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 불빛들을 켜는 진짜 힘은 여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타이베이에 있었습니다. 신주과학공업단지 TSMC 본사였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애플 아이폰 칩도 엔비디아 H100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로비에서 TSMC 홍보 담당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죠.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TSMC는 AI 칩을 직접 생산하는데 왜 한국 메모리에 의존합니까?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우리는 칩을 만들지만 HBM은 못 만듭니다. 기술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공정도가 나타났죠. 파운드리는 평면 회로를 그리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로 패턴을 새기고 에칭으로 깎아내는 방식이라고요. 하지만 HBM은요? 수직 적층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우리가 30년 동안 갈고 닦은 게 평면 기술인데 갑자기 수직으로 가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시도했습니다. 2018년부터 HBM 연구개발팀을 꾸렸죠. 3년 동안 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요, 실패했습니다. 수율이 40%를 넘지 못했어요. 한국은 85%인데 말이죠. 경영진이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공장 투어를 요청했습니다. 부장이 승낙했죠. 우리는 방진복을 입고 펩12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3나노 공정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죠. 천장까지 닿는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서 로봇들이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역에서 작업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기는 왜 멈췄습니까? 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비 문제입니다. 무슨 장비입니까? 칭 장비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부품 하나가 고장 났어요. 한국 장비요? 네. 랩리서치 장비도 쓰지만 정밀 애칭은 한국 장비가 필수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TSMC조차 한국 장비 없이는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파이브2 전체 장비 중 한국산 비중이 35%입니다. 애칭, 증착,
세정 장비는 대부분 한국에서 들여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쓰던 기술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죠. 공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확인했죠.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가 1, 2위였습니다. 하지만 3위부터 7위까지는 일본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 기업들을 봤습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름도 생소한 회사들이었지만 세계 점유율은 20%가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첨단 공정 장비였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펠리클이라는 부품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막는 초박막 필터죠. 이게 없으면 3나노 이하 공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SNU 프리시전, 한국 회사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TSMC가 만드는 최첨단 AI 칩도 결국 한국 부품 없이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을 그려봤죠. 설계는 미국이 강했습니다. 생산은 TSMC가 1위였죠. 하지만 핵심 부품과 장비는 한국과 일본이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모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 삼성 42%, SK하이닉스 29%, 합치면 71%였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삼성 32%, SK하이닉스 20%, 여기에 일본 키옥시아까지 합치면 아시아가 90%를 넘었습니다. 미국은요? 마이크론 하나뿐이었습니다. 점유율 23%, 중국은 거의 없었죠. 저는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패권은 미국에 있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인텔, 엔비디아, 화려한 이름들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해도 만드는 건 아시아였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는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위치에 올랐습니까?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후보 연구소 자료실이었죠. 반도체 산업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위치에 올랐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1980년대 자료를 펼쳤습니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토로라, 이들이 D램 시장의 80%를 차지했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쏟아냈죠. 미국 기업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1996년 인텔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모리 사업 철수. 마이크론을 제외한 모든 미국 기업이 메모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료를 읽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거였습니다.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라 가격 경쟁이 치열했죠. 차라리 고부가 가치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64KB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보다 6개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MB D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투자 기록을 찾았습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투자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조 원, 당시 삼성전자 매출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사를 걸었던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6년 외환위기 때 부도 직전까지 갔지만 메모리 투자는 멈추지 않았죠. 2012년 SK그룹이 인수한 뒤에도 계속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은 떠나고 한국은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죠.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달성이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500억 달러, 한화로 2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 양쯔 메모리, 창신 메모리, 국영 기업들이 대거 설립됐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망스러웠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 D램 점유율은 5%도 안 됐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10% 정도였죠. 10년 동안 2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베이징에 있는 반도체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죠.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이 문제죠. 경험이요? 네. 메모리는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율을 올리는 게 핵심인데 이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요. 한국은 40년 동안 매일 만들면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 제재도 있었습니까? 그것도 컸습니다. 2018년부터 첨단 장비 수출이 막혔죠. ASML 극자호에선 노광 장비를 못 사게 됐습니다. 10나노 이하 공정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이 실패한 이유가 보였습니다. 돈만으로는 안 됐던 겁니다. 기술도 사올 수 없었고 경험은 더더욱 살 수 없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메모리 투자만큼은 계속했죠. 그 집요함이 지금의 압도적 기술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023년 산업보고서를 펼쳤습니다. HBM3 양산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양산 시작, SK하이닉스는 2020년부터였습니다. 마이크론은 2024년에야 샘플 출하를 시작했죠. 3년에서 4년 격차였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3년은 한 세대입니다. 마이크론이 HBM3를 양산할 즈음, 한국은 이미 HBM4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수율이었습니다. 삼성은 85%, SK하이닉스는 87%, 마이크론은 60%였습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한국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였죠.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떠날 때도, 일본이 무너질 때도, 중국이 위협할 때도 한국은 메모리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2025년 세계 AI 혁명의 심장을 쥐게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천재적 칩을 설계해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왜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동아시아관이었죠. 한국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지심 체요절, 1777년 청주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에 한자가 빼곡했죠.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읽는 순간 놀랐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다고요? 큐레이터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국계 여성이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놀라우시죠? 유럽이 금속 활자를 만들기 훨씬 전에 이미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구리를 녹여 한 글자 한 글자 주조했다고 했죠. 글자 하나 크기가 5mm, 수천 개를 똑같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0.1mm라도 틀어지면 인쇄가 안 됐다고 합니다. 0.1mm요? 네. 14세기 기술로 그걸 해냈습니다. 정밀도가 생명이었죠. 저는 책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어제 본 HBM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D램칩 12층을 쌓으면서 1만 개 구멍을 뚫는 기술. 0.01 마이크로미터 오차도 허용 안 되는 정밀함. 잠깐,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큐레이터가 다른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세종대왕 초상화였죠. 그 옆에 한글 창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1446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설계된 문자입니다. 설계요? 네. 자연스럽게 진화한 게 아니라 과학적 원리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죠. 발음기관 모양을 관찰해서 자음을 만들고 천지인 철학으로 모음을 설계했습니다. 시스템 사고였던 겁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큐레이터가 계속 말했죠. 금속 활자는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한글은 시스템 설계 능력을 보여줬죠. 이 두 가지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겁니다.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600년 전 금속 활자의 정밀함이
지금 반도체 나노 공정으로 이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글 설계 원리가 시스템 반도체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과학사 교수 논문을 찾았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금속활자 기술의 현대적 계승. 논문을 읽었습니다.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활자, 주조 장인들이 쌓은 정밀 가공 기술이 일제강점기 기계공업으로, 해방 후 정밀기계 산업으로, 1980년대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졌다고요. 증거는 이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숙련공을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시계 공장, 카메라 공장, 정밀 기계 공장에서였습니다. 이들은 마이크로미터 단위 작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장인 정신이 나왔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인터뷰였습니다. SK하이닉스 20년 차 기술자가 말했죠. 우리는 0.001% 불량률도 참지 못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완벽주의는 어디서 왔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못 만들면 수치스럽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수치스럽다. 이 단어가 걸렸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량품을 만드는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었죠. 이게 문화였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작은 서점에 들어갔죠. 한국 역사책을 찾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기록 문화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한 권을 펼쳤습니다. 조선은 기록의 왕국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이 기록했죠. 날씨, 수확량, 범죄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500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책을 읽었습니다. 후대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목적이었죠. 데이터 축적과 개선. 이게 조선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수율 개선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불량 데이터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다시 기록하는 과정. 한국 기업들이 이걸 4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1983년부터 모든 생산 데이터를 보관했습니다. 지금도 40년 전 불량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HBM 개발의 밑거름이 됐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인텔도 데이터를 남깁니다. 하지만 사업부가 바뀌면 폐기됐죠. 메모리 사업 접을 때 관련 자료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한국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직지의 정밀함, 한글의 시스템 사고, 조선의 기록 문화, 이 세 가지가 600년을 관통해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DNA가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40년 동안 메모리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였습니다. 정밀함을 추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끝까지 기록하는 DNA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2024년 12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 순다 피차이 최고 경영자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도 왔죠. 오픈 AI 샘 올트먼은 아예 2번이나 한국을 찾았습니다. 언론은 한미 협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HBM 확보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내부 소식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금 엔비디아 H100 칩을 주문하면 1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 반이요? 네. 문제는 칩이 아닙니다. HBM 메모리가 부족한 거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증산해도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모든 AI 기업이 서로 사가겠다고 난리입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2년 전보다 3배 올랐습니다. 그래도 살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AI 서비스 자체를 못하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2025년 1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죠. 오픈 AI가 삼성전자와 3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공개 안 됐지만 업계 추정 50억 달러였습니다. 구글도 움직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2027년까지 HBM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글 TPU 개발에 필수적이었죠. 연간 30억 달러 규모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습니까? 자료를 찾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쪽 모두와 계약했습니다. 삼성에서 60%, SK하이닉스에서 40% 공급받기로 했죠. 분산 전략이었습니다. 한쪽 공급이 끊겨도 버티려는 의도였습니다.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였습니다. 2027년에는 900억 달러로 2배 늘어날 전망이었죠. 그런데 공급 능력은 한국 두 회사가 증산해도 수요의 80%밖에 못 채운다고 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겁니까? 네. 최소 3년은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AI 스타트업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 30명 규모였죠. 대표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물었습니다. AI 모델 학습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H100 칩을 못 구합니다. 엔비디아에 주문했는데 2026년 하반기에나 받을 수 있대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회사가 망합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클라우드를 쓰는 수밖에 없죠. 구글 클라우드나 애저요. 그런데 비용이 10배 더 듭니다. 투자자들이 버티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 500개 중 80%가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서버를 구축할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클라우드는 결국 누가 제공합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입니다. 이들이 쓰는 H100 칩에는 한국 HBM이 들어갑니다. 결국 모든 길은 한국으로 통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협상력이었습니다. 업계 소식통이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가격 인하를 요구했죠. 삼성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가 물러섰습니다. 삼성이 공급 중단을 시사하자 바로 원래 가격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힘의 역전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삼성이 엔비디아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였죠. 엔비디아가 삼성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찾았습니다. 2025년 1월 보도였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이 AI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20세기의 석유가 패권을 좌우했다면 21세기는 HBM이 패권을 좌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공급을 조절해 세계 경제를 흔들었듯이 한국이 HBM 공급으로 AI 산업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죠. 과장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2024년 3분기 SK하이닉스가 생산 라인 점검으로 일주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예정된 정비였죠.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7% 빠졌습니다. 시장이 공급 차질을 우려했던 겁니다. 한국 기업 생산 라인 하나가 멈추자 실리콘밸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스탠퍼드 경제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 상황은 역사적입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 협력이 필수가 됐어요. 중국을 견제하려 해도 AI로 앞서가려 해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선택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보였죠. 세계 혁신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혁신의 심장은 여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도 결국 한국에 줄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AI 시대의 진짜 패권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저는 다시 팔로알토 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취재가 끝났습니다. 엔비디아, TSMC, 구글, 삼성전자까지 수십 명의 전문가를 만났죠. 이제 리포트를 써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패권국.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세계는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없으면 계산이 성립하지 않아서 붙잡는다. 15년 동안 반도체를 분석했지만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보였죠. 애플, 구글, 메타, 엔비디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이곳을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챗GPT를 켤 때마다
제미나이에게 질문할 때마다 AI가 답을 내놓을 때마다 작동하는 건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HBM 메모리 없이는 단 한 줄의 답변도 나올 수 없었던 겁니까?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공리가 됐다고 썼습니다. 수학에서 공리는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죠.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AI 패권을 계산할 때 한국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짤 때도 한국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었죠. 유럽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도 일본이 AI 굴기를 외칠 때도 모두 한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블룸버그 편집장이었습니다. 리포트 마감이 언제냐고 물었죠. 다음 주라고 답했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리포트가 시장을 흔들 거라고요.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흔들릴까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까요? 미국이 더 이상 기술 패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95%, 디램 71%, 낸드 플래시 52%, 반도체 장비 35%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AI 시대 패권의 실체였던 겁니다. 저는 6장에서 쓴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직지의 정밀함, 한글의 시스템 사고, 조선의 기록 문화, 600년 전 DNA가 지금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40년 동안 메모리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정밀함을 추구하고 완벽을 당연하게 여기고 모든 걸 기록하는 DNA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수익성이 낮다며 메모리를 버렸습니다. 중국은 2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따라잡지 못했죠. 일본은 한때 1위였지만 지금은 뒤처졌습니다. 오직 한국만 40년 동안 버텼고 결국 정상에 올랐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은 전환점이라고 적었습니다. AI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가치가 완전히 재정의 됐다고요. 더 이상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국가가 됐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취재 중에 만난 한국 정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패권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급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리포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힘 때문이 아니라 철학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석유로 세계를 흔든 중동과 달리 한국은 공급을 무기화하지 않았다고요.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판매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정치적 이유로 공급을 끊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국을 신뢰했던 겁니다. 리포트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 패권은 무력이 아니라 신뢰로 결정된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전 새벽 챗GPT 앞에서 품었던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AI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렇게 명확한 결론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죠. 스탠퍼드 교수였습니다. 당신 리포트 초안 받습니다. 정확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포트를 블룸버그에 제출했습니다.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죠.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메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리포트가 발표됐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술렁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했죠.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몰려들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가 후속 기사를 쏟아냈죠.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한국이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5년 동안 반도체를 분석했지만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의 리포트가 인식을 바꿨고 인식이 자본을 움직였고 자본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챗GPT를 켰습니다. 질문을 입력했죠. 21세기 패권은 누가 쥐고 있니? 3초 뒤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답을 만들어낸 HBM 메모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새벽 3시 품었던 의문이 세상을 바꾼 진실이 됐습니다. AI 시대, 세계의 심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600년 전 직지의 정밀함이 지금 반도체 나노 공정으로 이어졌고 한글의 시스템 사고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집념이 2025년 세계가 인정하는 패권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